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의 거대한 시행착오와 검증 끝에 선택했던 가장 정직하고 단단한 화폐인 금과 은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펠 에포크 시대가 보여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번영과 평화가 어떻게 건전한 화폐 시스템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갈 비트코인 스탠다드 제사장의 제목은 정부 화폐의 시대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화폐의 재질이 금속에서 종이로 바뀐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실험이자 동시에 가장 은밀하고 비극적인 착취 구조가 완성된 시점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매일 지갑에서 꺼내는 종이돈과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화폐의 발행을 독점한다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이 정부 화폐의 시대는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명령과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아트 머니 즉 법정 화폐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피아트는 그렇게 되라라는 뜻의 신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신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이것이 돈이다라고 명령했기에 돈이 된 종이 조각들. 과연 이 오만한 명령만으로 가치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가?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외벌이 가장이 혼자 벌어도 집을 사고 자식을 새씩 대학에 보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맞벌이 부부가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커피값까지 아껴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불가능한가?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탐욕스러워서만도 아닙니다. 사장은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잔혹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화폐의 생산권이 정부에게 독점되었고 그 화폐의 척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화폐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무른 돈이 우리 사회의 불을 소리 없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지혜를 빌려와 보겠습니다. 버핏은 투자의 제1원칙으로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90년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철학은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워런 버핏의 현재 자산 중 99%가 그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60세가 넘어서 형성된 부가 전체 자산의 90%를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부는 단기간에 대박이나 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깨지지 않고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그 스노볼을 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굴리는 눈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해졌고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 사장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정부 화폐 시스템 안에서 과연 평범한 개인이 워런 버핏처럼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는 구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스노볼을 녹여버리는 뜨거운 태양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눈덩이를 조금 키워놨는데 밤사이에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그 눈덩이는 녹아서 작아져 버립니다. 이것은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마이너스 복리의 저주입니다. 버핏은 탁월한 기업 선구안으로 주식이라는 자산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자산을 증식시켰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현금을 들고 있거나 저금리 예금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98%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최고의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든의 날카로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현재의 정부 화폐 시스템을 두고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 큐브라고 표현했습니다. 얼음 큐브를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물이 되어 사라집니다.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리날드는 이를 재정 우위라고 설명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척쇼를 하지만 결국 정부의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는 수학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멈추지 않는 기차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 폴 볼커 의장 시절에는 국가 부채가 적었기에 금리를 20%까지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서는 전시 상황 수준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폭발합니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이 이자율이 오르면 파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자를 갚으려 또 국채를 찍고 그 국채를 사주려 또 돈을 찍습니다. 이것이 부채의 소용돌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화폐 공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가 흔해지면 물건의 가격은 오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화폐의 희소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순한 수학적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현상을 제국 순환주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지난 500년의 역사를 분석하며 모든 제국은 똑같은 패턴으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제국은 전성기에는 금과 태환되는 건전한 화폐를 사용하며 신뢰를 쌓고 무역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면 과도한 전쟁 비용과 방만한 폭지 비용, 그리고 기득권의 부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제국은 예외 없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화폐 타락의 길입니다. 로마 제국이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유량을 100%에서 5%까지 줄여서 멸망했고, 대영 제국이 전쟁 빚을 갚기 위해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현재의 기축 통화국인 미국 또한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로 인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단언하며 제국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불타는 타이타닉호에서 짐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까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이를 금융 억압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2배로 걷겠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 물가를 2배로 올리면 국민들은 정부를 탓하기보다 마트 사장을 탓하거나 국제 유가를 탓하거나 투기꾼을 탓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현금 가치는 반토막이 나고 반대로 정부가 가진 빚의 실질 가치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즉 정부는 빚을 갚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대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의 구매력을 몰래 훔쳐가는 것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한 이 약탈적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며 개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 시스템 밖으로 탈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캔틸론 효과라는 끔찍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론이 발견한 이 효과는 돈이 풀릴 때 그 돈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과 나중에 만지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부의 격차가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정부와 대형은행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 돈으로 주식 부동산금 같은 자산을 사모읍니다. 돈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반면 월급쟁이와 서민들은 이 돈이 시중을 한 바퀴 돌고 물가를 다 올려놓은 뒤에야 쥐꼬리만큼 오른 월급으로 그 돈을 만지게 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가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캔틸론 효과의 가장 끝단에 있는 서민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정부와 은행이 벌이는 돈잔치의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에서 사이페딘 아모스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간 선호입니다. 화폐는 경제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도덕성 그리고 문명의 운명까지 지배합니다.
건전한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는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집니다. 내가 오늘 땀 흘려번 금화 한 잎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저축을 합니다. 자본을 축적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후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깁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4년 동안 고개를 젖히고 그림만 그릴 수 있었던 인내심,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은 모두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건전한 화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60년 넘게 스노볼을 굴릴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인내심 역시 낮은 시간 선호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정보 화폐의 시대는 다릅니다. 돈의 가치가 매년 뚝뚝 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높아집니다. 내일이면 돈값이 떨어질 텐데 저축을 왜 합니까? 오늘 다 써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욜로족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명품 소비에 열을 올리고 빚을 내서라도 당장의 쾌락을 좇는 현상은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의 정신머리가 썩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 시스템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자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보다는 당장의 주가를 부양하고 분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돈을 씁니다. 건축물은 100년간은 석조 건물 대신 30년이면 무너지는 싸구려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정보화폐는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 도덕성, 그리고 문명의 기반까지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지목하며 이를 디지털 에너지 보존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정보화폐를 밑 빠진 독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노동을 해서 얻은 소중한 에너지를 이 독에 담아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구멍을 통해 에너지가 줄줄 새나갑니다. 30년을 일하고 은퇴해서 독을 들여다보니 남은 게 없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비는 천정부지로 솟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구멍이 없는 완벽한 강철 금고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경제계에 적용한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총량이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중앙은행 의장도 이 숫자를 단 0.0001개도 늘릴 수 없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한 노동과 시간 그리고 구매력은 희석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비트코인에 저장된 1시간의 노동 가치는 10년 뒤에도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해지 수단이자 워런 버핏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이유입니다. 버핏이 주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 과실을 복리로 누렸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참여자들은 화폐의 희소성 증가라는 과실을 복리로 누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보안 전문가이자 철학자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를 돈과 국가의 분리라고 선언합니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듯이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통해 화폐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화폐에 개입하면 필연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부패가 발생합니다. 선거철마다 돈을 풀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돈은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비트코인이 수학과 코드로 이루어진 중립적인 화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고 미국도 중국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약속된 수량만이 발행될 뿐입니다. 이 차가울 정도로 완벽한 중립성과 희소성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정보 화폐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다짐입니다. 다시 워런 버핏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버핏이 90세가 넘어서까지 누린 그 엄청난 복리의 마법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얼음인 법정 화폐를 은행 금고에 모셔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녹지 않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워런 버핏은 쥐약이라고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버핏이 평생토록 추구했던 경제적 해자,
가치 보존의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산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고 좋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발행량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원천 봉쇄합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의 흐름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보 화폐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난해지는 역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구매력이 보존되고 상승하는 정방향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것은 버핏이 평생을 통해 증명한 장기 투자의 철학을 기업 분석이라는 어려운 과정 없이 화폐 시스템 자체에 구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저축의 기능을 복원하고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여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손절매를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지금이야말로 공부를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아실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감정이 공포에 질려 비이성적으로 던져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인 2100만 개의 희소성과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해시레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 화폐의 발행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야말로 DCA, 즉 적립식 투자의 위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리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 개수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을 할 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면 도망을 갈까요? 그것은 이 자산의 본질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보면 하락이 공포스럽지만 비트코인을 정보 화폐의 붕괴에 대비한 보험이자 미래의 저축 수단으로 보면 하락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직 초기 자산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법정 화폐의 가치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날든이 말한 멈추지 않는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부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돈 복사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로 갈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거대한 상승 추세 속의 작은 조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를 끄고 비트코인 스탠다드와 같은 책을 펴야 합니다. 멘탈을 지키는 힘은 가격표가 아니라 지식에서 나옵니다. 꾸준히 사 모으십시오. 0.01 비트코인이라도 더 모으십시오. 나중에 역사는 여러분이 공포 속에서도 눈덩이를 굴렸던 현명한 투자자였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정보 화폐의 시대, 사장은 인류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빚을 갚고 복지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결국 물가 폭등과 자산 양극화 그리고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청구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그 청구서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리날든의 말처럼 이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화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화폐는 정부의 권력이나 강제적인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폐의 힘은 시장의 자발적인 신뢰와 검증된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금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수학적 희소성과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폐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오장 화폐와 시간 선호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잠시 언급했던 시간 선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삶과 예술, 그리고 문명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문명 건설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건전한 화폐 위에서 탄생했는지, 그리고 현대의 난해하고 충동적인 예술들이 왜 화폐 타락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인문학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항해는 계속됩니다. 눈앞의 물가 상승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거대한 화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는 격언을 기억하며 묵묵히 여러분만의 스노볼을 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